그녀는 한 그루의 오동나무에 기대어서 한바탕 울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약간 풀려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후원의 문을 피해 동쪽의 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만규는 그녀가 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자 초조해져 급히 물었다. 해독약은 찾았어? 척방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만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안색은 심히 초췌하였으며 정갈에게 쏘인 한쪽 손에서는 검은 피가 천천히 흘러나와서 침대 밑에 대야에 떨어지고 있었다. 어린 딸은 아버지의 다리 밑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척방은 오감과 도흥으로부터 말을 들었으므로 만규가 한없이 미웠으며 비굴한 수법으로 저군을 해쳤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몰골을 보자 몇 년 동안 나누었던 정과 사랑이 솟아나 그녀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결국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형을 모함했던 거야. 그가 사용한 수단은 악랄했지만 사형에게 고초를 안겨준 것은 모두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만규는 다시 물었다. 해독약은 찾았어? 척방은 일시적으로 오감의 말을 사실대로 남편에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했다. 그 떠돌이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약재를 구해다가 약을 만들라고 청했지요. 만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음을 지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이 찾아준 것이나 다름없구려. 척방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대야에 담긴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도자기 그릇을 가져와 바꾸어 놓고 그 대야는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몇 발짝을 걸어가는데 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정갈의 독은 이렇게도 무섭구나.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나가 그 대야를 탁자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품속에서 수건을 꺼내 코를 막은 다음 그 피를 쏟아버리려고 했다. 그녀의 손이 품속에 들어가자 그 당시 선집 책이 손에 잡혔다. 더듬어 헌 책을 꺼내어서 그 탁자에 앉아 한 장 한 장을 뒤적였다. 그녀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 헌 옷을 뒤집어내다가 상자 밑바닥에 있던 헌 옷가지 사이에서 이 책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글이 유식한 편이 못 되었으므로 어째서 이 책을 가져왔는지가 사뭇 궁금했다. 그녀는 마침 두 개의 수놓은 문양을 오렸기 때문에 그 책 속에 문양을 끼워 넣고 그날 오후 저군과 함께 산동굴에 갔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 동굴 속에 남겨두었던 것이다. 어째서 여기까지 왔을까? 적 사형이 그 떠돌이 의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라고 했을까? 이 떠돌이 의사는 혹시 그의 오른손의 5손가락은 오가 놈이 잘라버렸는데 이 떠돌이 의사는 이 의사는 어째서 그의 오른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 떠돌이 의사가 딸아이를 부축했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또 그가 약상자를 열고 약을 꺼내고 약병을 열고 약 가루를 따랐을 때의 전경을 회상해 보았다. 그가 척방이 따라준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대고 마셨을 때를 생각해 보았다. 이 모든 일들을 모두 왼손으로 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의하지 않아서 확실히 기억할 수 없었다. 설마 그가 사형일까? 어째서 모습은 하나도 닮지 않았을까? 그녀는 번민에 휩싸였다. 슬픔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서 우러나왔고 눈물이 한 방울씩 손에 들고 있던 그 책 위에 떨어졌다. 눈물은 점점 많이 떨어졌고 그 책 종이를 오린 2마리의 나비 위에도 떨어졌다. 이 나비는 바로 양산백과 추경대였다. 그들은 죽어서 비로소 못다한 정을 누리고 있을까? 이때 만규가 옆방에서 말했다. 여보, 가슴이 답답해요. 일어나 좀 걷고 싶소. 그러나 척방은 회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 적사형이 1마리의 나비를 죽였지. 정다운 2마리를 헤어지게 했다고 천지신명이 그에게 이런 고통을 내리셨을까?
갑자기 뒤쪽에서 놀란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연성건보이다. 척방은 깜짝 놀랐다. 고개를 돌려보니 만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매, 당신은 어디서 이 책을 가지고 왔소? 보시오. 아, 알고 보니 이렇구나. 바로 이거야. 그는 두 손으로 당시선집이라는 책을 움켜쥐었다. 성과사라는 한 수의 시 제목 옆에 33이라는 담황색의 글자가 나타나 있었다. 이 몇 글자 위에 척방의 눈물이 묻어 있었다. 만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픈 것조차도 잊어버렸다. 비밀은 여기에 있구나. 물에 젖으니 비로소 글자의 흔적이 나타나는구나. 묘하다. 정말 묘해. 틀림없이 이 책일 것이다. 공심체야. 어린아이는 대답을 하고 나갔다. 만규는 그 시집을 품에 안고 고통도 잊은 채 소리쳤다. 틀림없을 것이다. 틀림없어. 아버지는 그 건보가 당시선집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이 책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어. 알고 보니 이 책은 물에 담가야만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었어. 그가 이렇게 기뻐하며 펄쩍 뛰며 외치고 있을 때 척방 역시 놀라고 있었다. 그럼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다툴 때 말하던 연성건보란 말인가? 그렇다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색종이나 오려서 넣어두곤 했으니 아버지는 이 책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찾지 않으셨을까? 틀림없이 찾으셨을 것이다. 여기저기 찾다가 찾지 못하자 사백이 훔쳐갔다고 여기셨겠지. 왜 나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정말 이상하다. 만약 저군이라면 이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척장발이라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모사꾼이므로 설령 딸 앞에서도 저렇게라도 그런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을 것이고 책이 보이지 않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찾았을 것이다. 찾지 못하자 아무 일도 없는 척 가장하고 은밀히 살펴보며 이곳저곳을 살폈을 것이다. 저군이 훔쳐갔을까? 그렇지 않으면 딸이 훔쳐갔을까? 척방은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했으므로 자연히 척장발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만진사는 이때 거리에서 돌아와 마침 간식을 먹고 있다가 손녀딸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한 그릇의 국수도 다 먹지 못하고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녀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큰 걸음으로 아들이 거처하는 방으로 왔다. 층계에 올라서자마자 아들이 기쁜 어조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원 세상에 이렇게 교묘한 일이 있겠는가?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 책에다가 물을 묻히게 되었소?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요. 만진사는 큰 걸음을 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만규는 당시선집을 들고 기쁜 음성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진사는 그 노란 종이의 책을 보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급히 손녀를 내려놓고 아들이 건네주는 책을 받았다. 마음이 방망이질하듯 마구 뛰었다. 온갖 심혈을 기울여 십몇 년간을 찾던 연성건보가 결국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틀림없다. 바로 이 책이다. 그와 언달평, 척장발이 사부를 죽인 것도 바로 이 책 때문이었다. 세 사람은 객주집에서 이 건보를 샅샅이 넘겨보았다. 그러나 이 책은 평범하고 이상한 것이 없어 책방에서 파는 당시선집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그들 사부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당시건보는 당시의 시 구절로 검초를 딴 것인데 이런 시 구절들은 이 책에 다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연성건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다. 사형과 사제 세 사람은 이 책을 가지고 태양빛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비추면서 그 책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또 이 책 속에 있는 몇십 수의 시를 똑바로 읽어보기도 하고 거꾸로 읽어도 보고 한자 한자 띄어서 읽어보기도 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비밀을 알아내려 했으나 모든 일이 허사였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두 사람은 이 비밀을 발견했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생각했다. 세 사람은 저녁에 잠을 잘 때면 이 책을 쇠로 만든 상자 속에 집어넣고 쇠로 만든 상자를 다시 쇠사슬로 각각의 발목에 연결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이 책은 날개가 달린 듯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부터 십몇 년 동안 수많은 심혈을 바쳐 찾던 책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틀림없었다. 네 번째 장 좌측 상단에 자그마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당시 은밀히 해놓은 표시였다. 언 사제, 척 사제가 똑같은 당시 선집으로 바꾸어치기 할까봐 그런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만진사는 또 16번째 장을 넘겨보았다. 그 당시 자기가 손톱으로 해놓은 표시가 나타났다. 이것은 진본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기쁜 표정을 억제하며 아들에게 말했다. 바로 이 책이다. 너는 어디서 이것을 가져온 것이냐? 망규는 척방을 바라보았다. 박매는 이 책을 어디서 가져온 것이오? 척방은 망규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 이 불효한 딸이 그의 책을 산동굴에 가져다 놓아. 그 어르신은 정말 한참 찾으셨을 거야. 아버지에게는 이 책이 대단한 보물일 텐데. 이 책이 어떤 책이며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책이다. 절대로 시아버지에게 빼앗길 수 없다. 만약 이 일이 하루 전에 저군이 모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라면 남편의 위치가 아버지보다 더 소중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시며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랐다. 절대로 아버지의 이 책을 그들의 수중에 넘길 수는 없다. 적사형이 이 책을 가져다 내 손에 가져다 준 것은 아버님을 대신해서 보관하라고 그런 것이다. 절대로 그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함이고 적사형을 위하는 길이다. 망규가 그녀에게 어디서 났느냐고 물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만진산의 무공은 탁월하고 남편은 옆에 있으므로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탁자 옆에 있는 노쇠로 만든 대야를 내려다보았다. 대야에는 반 대야가 넘게 핏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망규가 얼굴을 닦은 물이었는데 그의 손등 상처에서 흘러나온 독이 묻은 피가 떨어져 물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만약 살며시 책을 이 핏물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은 젖어서 망가지겠지. 그러니 이런 기회를 틈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그 책이 망가질지언정 그들의 마음대로 처치하게 놔둘 수는 없다. 만씨 부자는 척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망규가 다시 물었다. 여보, 이 책은 어디서 난 것이오? 척방은 멈칫하면서 말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나는 방에서 나오는데 이 책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까? 망규는 자기도 어리둥절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따지려 들지 않았다. 아버지 보세요. 책장에 물이 묻자 글자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는 식지를 내밀어 성과사라고 쓰인 시 제목 옆에 드러나 있는 담황색의 33이라는 글자를 가리켰다. 만약 그가 이것이 자기 아내의 눈물이고 또 그 눈물은 저군을 생각하여 흘린 눈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마음속으로 어찌 생각했을까? 만진사는 손가락으로 그 시를 쓰다듬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노자중봉상, 반회출병나, 도강오지진, 격반월산다. 고목총청하, 요천침백파, 하방성. 제33번 글자는 바로 성이라는 글자였다. 만진사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맞다. 바로 이 방법이야. 알고 보니 비밀은 여기에 있었어. 얘야, 너는 참으로 똑똑하고 총명하구나. 다행히 내가 이런 이치를 생각해냈구나. 물이 필요해. 맞아. 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그때 물을 써야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척방은 그들 부자가 머리를 맞대고 그 책의 비밀을 알아내고 미치도록 좋아 날뛰자. 즉시 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딸아이를 품속에 끌어안으며 말했다. 공심채야, 저쪽에 대야가 보이지? 계집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예, 보여요. 척방은 말했다. 조금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함께 달려나가면 이 엄마가 할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저 책을 서랍 속에 넣을 거야. 너는 가서 꺼낸 다음 저 대야 속에 잠가 물에 흠뻑 젖도록 해라. 절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못 찾도록 하자. 딸아이는 기뻐했다. 어머니가 자기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는 줄 알고 손뼉을 치며 웃었다. 좋아요. 재미있어요. 척방은 말했다. 절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딸아이는 말했다. 이 공심채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공심채는 말하지 않아요. 척방은 방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시아버님, 이 책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만진사는 몸을 돌리며 물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그는 속으로 이 책이 갑자기 나타나고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오자 은밀히 길조는 아니라고 염려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자 더욱 의구심이 깊어졌다. 척방은 말했다. 바로 여기에요. 말을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만진사는 책을 건네주었다. 척방은 책을 펼치더니 책 속에 끼워져 있던 종이 나비를 꺼내며 말했다. 시아버님, 이 책 속에는 애당초 이와 같은 나비가 있었나요? 만진사는 2마리의 종이 나비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다. 없었지. 척방은 말했다. 이게 무슨 덫입니까? 무림 중에 화호첩이라는 사람이 있는지요? 또 강호에 호첩방이라는 문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책을 남겼다면 아마 좋은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강호의 인물 중에 이런 표적을 나타내어 경고를 하는 일은 상당히 빈번했다. 만진사는 평생 나쁜 일을 적지 않게 했으므로 원수들도 상당히 많았다. 척방의 말을 듣고 그 나비를 보니 매우 정교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원수를 맺은 사람들 가운데 화호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또 호첩방이라는 패거리들이 있었나?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척방이 일갈했다. 누구냐? 누구냐? 거기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손을 내밀어 창밖의 지붕 위를 가리켰다. 만씨 부자는 동시에 창밖을 쳐다보았다. 척방은 몸을 돌리더니 벽에서 2자루의 장검을 꺼내 한 자루는 만진산에게 주고 한 자루는 만규에게 주면서 외쳤다. 지붕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씨 부자는 병기를 받아들었다. 척방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당시 선집을 서랍 속에 던지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만씨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일제히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지붕 위에 서서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만진산이 말했다. 아래로 내려가서 살펴보자. 3명이 뒷마당으로 내려와서 살펴보자 벽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만진사는 일갈했다. 누구냐? 몸을 날려 앞으로 가니 그 사람은 바로 6번째 제자인 오감이었다. 그래서 물었다. 너는 아무도 보지 못했느냐? 오감은 사부와 만규, 척방이 검을 쥐고 오는 것을 보자 자기의 속셈이 폭로된 줄 알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사부가 이렇게 묻자 마음이 놓여 급히 말했다. 어떤 자가 이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재빨리 이쪽으로 와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 척방의 거짓말을 도와준 셈이 된 것이다. 4사람은 곧장 뒷문으로 달려갔다. 오감은 연신 휘파람을 불어 노곤과 복원 등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만진산과 만규는 연성건보가 걱정이 되어 노곤 등에게 계속해서 적을 찾으라고 명령하고는 척방을 불러 2층 방으로 돌아왔다.
만진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에는 그 책이 없었다. 만씨 부자는 깜짝 놀랐다. 서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린 딸에게 물었다.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 딸아이는 말했다. 아니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을 껌뻑껌뻑 거렸는데 매우 득의양양한 표정이었다. 만씨 부자는 틀림없이 척방이 그 책을 서랍에 집어넣고 적을 추격하고 있을 때 그녀가 자기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소행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틀림없이 적이 조호이산지계의 방법을 써서 건보를 훔쳐간 것이다. 만씨 부자는 서로 쳐다보았는데 매우 실망한 표정이었다. 반면 척방 모녀는 서로 눈을 껌뻑이면서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